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전시장에서 도슨트라는 일을 했던 김수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하는, 거의 1년 만에 작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하셔도 돼요. 정말 굉장히 내가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 이렇게 되게 멋지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리네요. 그렇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귀여워요. 네. 조명이 있어요. 첫 화면에 제가 일부러 제목을 안 넣었어요. 제가 어떠한 의도로 이 제목을 짓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어때 보이시나요? 지금 한 남자가 앉아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전시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관람객분들이 작품을 관람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뒷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습이에요. 네, 여기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슨 친구들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아마 우리의 일상 모습일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공부하랴, 그리고 많은 분들 일하랴 정말 바쁘시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표정 보시면 다 이렇게 무표정 짓고 있죠. 네, 그리고 항상 퇴근할 때 우리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끔뻑끔뻑 졸면서 그리고 힘든 지옥철을 타고 항상 집으로 향하게 되죠. 저도 항상 일상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상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듣게 됐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불안함이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울감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계속 바라보고 있나요? 혹은 현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 제 설명 들어보시면서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이 윤대현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세바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이 쉼 자체가요, 우리가 잠을 자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제대로 쉬었을 때 우리 삶에 건강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휴식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이 휴는 쉬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다라는 상태고요. 그리고 식은 숨쉴 호흡하다, 생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식이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 잠깐 멈춰야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멈춰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숨 쉬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잘 쉬고 계신가요? 네, 한번 옆분과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던져주세요.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라요, 잘 쉬고 계신가요? 혹시 취미도 있다면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취미도 있으신가요? 취미가 책을 가장 활동적인 더 많으시네요. 제가 했던 정리한 것들 좀 읽어보고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 저는 농구를 되게 너무 잘 풀리시 그냥 리딩 옆에 계시는 분이 혹시 잘 쉬고 계시다고 생각 드시나요? 네. 네. 네, 혹시 취미가 뭐죠?
책을 아주 읽으시다가 책을 열심히 읽고 책을 읽음을 통해서 쉼을 잘 얻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잘못된 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쉼을 취할 때 조금 우울하거나 또 나의 생각에 빠져서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랬던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나만 조금 멈춰있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쉼을 취할 때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앓게 돼요. 이렇게 수만 가지 증상이 있죠. 여러분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부모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까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많이 앓고 있는 게 저희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시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니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니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것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조금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쉼을 얻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에 좀 많은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인 해석 번역본인데 여기서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을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증거가 바로 이 쉼, 잠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잠을 청하고 쉼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해석하셨던 부분이 정말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 의미는 쉼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구원의 쉼과 일상에서 누리는 쉼이 있습니다. 구원의 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에서 누리는 쉼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소소하게 발견하는 쉼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여야 우리가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에 집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쉼이 바로 두 번째 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쉼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쉼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정의를 내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쉼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움을 만드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금 복잡한 게 나왔는데요.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그래프로 만들어봤어요. 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우리가 일에 대한 노력은 정말로 많이 하지만 마음에 대한 노력은 바로 이만큼밖에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계속 나의 기대치를 높여야 되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고 더 나은 나의 이상의 모습을 바라봐야 조금 더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죠.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기대치를 낮출 때만 만족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충전할 수 있대요. 이 형태가 상당히 대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현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는 회사 그리고 내 마음을 충전하는 회사가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장이나 가정이나 분리되지 않고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저 아까 조금 기억이 남았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일하는 부분 그리고 내 마음을 충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함께 공존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진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3번째 문화와 썸 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관람객의 입장으로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네. 미술의 종류에는 제가 3가지로 한번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 역사를 알 수 있고 당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각적인 언어. 언어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 그림이 대체할 수 있어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표현 안 되는 수많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제했을 때는 이 말 표현이 서투른 아이들이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술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역할은 바로 투사의 역할인데요. 이 예술, 문화, 작품, 그리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의 경험, 지식,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해석할 때 더 깊은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마음 탄력성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프레임으로 보는 나입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인데요. 바로 이 작품 제목이 뭘까요? 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보이세요?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네, 밖에 있고 안에 있죠. 원래 이 다비드상은요, 피렌체 대성당 동쪽 지붕 위에 배치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비드상을 보게 되시면 얼굴이 정말로 커요. 조금 이 비율이 이상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당 지붕에 올려놓을 생각으로 조각을 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위에서 올려다볼 그 비례와 구조를 생각해서 일부러 가분수 형태로 이 조각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조금 이게 진짜 미켈란젤로 작품 맞아?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배치될 예정이었던 장소가 변하게 되면서 생겼던 해프닝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캐치하기 어렵죠. 그냥 앞만 보고 많이 갈 때가 있고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없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시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작은 작품이라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집중하게 되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이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 프레임이란 액자의 형태만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실내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벽의 건물과 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시장에 내 마음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게 대표적인 프레임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작품 아시다시피 이 용맹한 다윗의 모습이죠. 여기에 하트 모양의 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나요? 아니요. 네. 원래 다윗 눈에는 하트 모양이 있어요.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이 작품이 지붕에 세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눈을 파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그의 불타는 의지를 나타낸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말 햇빛이 강하죠. 이 작품이 지붕 위에 올려져 있을 때 햇빛이 여기 이 하트 사이로 움푹 패인 하트 사이로 반사되어서 실제로 관람객의 눈에는 정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예상하고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요 참고로 그가 26살 때 한창 그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작품이라 사실 이 작품에는 조금 비율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발이나 손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의 무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 의기, 정말 자신의 이 재능에 대한 조금 자만심 그리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조각가들이 이 작은 지지대만으로 이 큰 작품을 세운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 정말 천재적인 조각가였기 때문에 이 작은 지지대 보이시나요? 이 작은 지지대만으로 이렇게 큰 거의 7m쯤 되는 조각인데요. 이 작품을 완벽하게 세우는 균형을 이뤘던 천재적인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이 작품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웃고 계시는데 이미 알고 계시죠? 디샹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곧 내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네, 그냥 소변기죠. 네, 실제로 이 작가는요 상점에서 소변기를 사와서 이 전시장에 전시를 했다고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작가의 그냥 예명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작품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볼까 생각하면서 전시장에 이 작품을 놓게 됩니다. 이 소변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소변기를 예술 작품처럼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처럼 우리는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경험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작품이에요. 이 당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튜브 물감도 상점에서 파는 거 가지고 너희가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이거 상점에서 파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건 내가 선택한 아이디어고 나의 생각이고 판단이야. 이것도 나의 예술이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개념 미술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새 현대 작가들 작품 보게 되시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조금 모호한 작품들이 많죠. 그 이유도 그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참신한 생각들에 더 집중하는 이 개념 미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현대 미술의 정말 변환점을 맞이하게 했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프레임으로 비춰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 계기가 된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 작품,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많은 스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이 영상 한번 보고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퀸에 관련된 영화잖아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제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예고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선글라스가 등장하는 Everyone is a star, Freddy. What are you afraid of? You can't get. 여기 선글라스. Everyone is a star, Freddy. What are you? 네, 아까 선글라스를 보이네. 네. 네, 선글라스. 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되는데요. 네. 네, 여기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글라스. 왜 이 감독이 이 선글라스에 비친 프레디의 모습에 씬을 넣게 됐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 선글라스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혼란스러운 시기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디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조금 다시 재생해 주시겠어요? Not everyone is a star, Freddy. What are you afraid of? You can't get anywhere pretending to be someone you're not. But you regret it. 멈춰주시겠어요? 네, 다시 선글라스를 쓰게 되죠. 이 선글라스를 쓰게 됐을 때 자신의 혼란스러운 모습, 성 정체성과 모든 고민을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제 생각. No one will play Queen. 계속 프레디를 약하게 하는 혼란스러운 I didn't know it was fancy dress, Fred. You look like an angry lizard. Got to make an impression, darling. 여기서도 아주 화려한 모습을 So, 입으면서 tell me, 자신의 what makes 약한 Queen 모습을 any different from all of the other wannabe 당당해지고 rock stars, I mean? 그리고 Tell you what it is, Mr. Reed. We're four misfits who don't belong together. 처음엔 실수였지만 We're playing for other 자신의 misfits. 특징과 구성이 되게 됩니다. You're the outcast, right at the back of the room. We're pretty sure they don't belong either. We belong to them. So now the family name's not good enough for you. Changed it legally. No looking back. We want to do something different. It's my money. I say, what goes? We can't simply repeat ourselves. No, we can do better. Freddie, could you tell us about the rumours concerning your sexuality? Queen, how long can that last? You don't make decisions for the band. Your life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amily. We believe in each other. 프레디가 자신의 밴드 친구들에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It's an experience. Love, tragedy, joy. Something that people will feel belongs to them. 이 제목처럼 보헤미안 랩소디에는 그의 사랑, 비극, 혼돈, 그리고 성취, 그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의 단 하나뿐인 곡인데요.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처음 오프닝과 엔딩이 같은 형태예요. 이 순미상관 형태를 띠는데 그 모습이 조금 뻔하기도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이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감독이 이런 연출을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치만 바로 씬이 전환돼요. 이 항공 기내물 수화물 센터에서 계속 짐을 옮기고 있는 프레디의 현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 가족들과 마찰을 묻게 되고 그러면서 무대에 쓰는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전개를 하게 되죠. 그때 이 프레디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꿈을 이뤄나가고 또 인정을 받게 되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가족에게선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를 계속 거부하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계속 단절되는 구조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성공을 이루는 스토리와 그리고 이 관계적인 부분에선 계속 실패를 하는 그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이 영화 평론가 교수님이신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안승범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 작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거기서. 네네. 네, 이 부분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조금 제대로 보시면 여기 이게 현실일까 환상일까
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 자신의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공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얻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해요. 그때 엄마 사람을 한 명 죽었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부분에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혼란, 그래서 자신의 남성성을 죽이게 됐어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성성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고 이제 그는 죽었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하게 돼요. 그때 여기서 이 마마, 엄마라는 것은 3명의 여성을 뜻하게 됩니다. 한 명 그가 사랑했던 메리를 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게 됩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라틴어 이름이 바로 마마라고 해요. 그래서 메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리, 마마, 메리를 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성에게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를, 그리고 엄마를 울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신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공감됐던 이 가사는 그래서 넌 내게 돌을 던지고 눈에 침을 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이 가사가 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마주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비록 이 영화가 동성애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입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던 프레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길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작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론 뮤익이라는 작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이 바로 그의 조각이에요. 정말로 크죠. 네, 사실 이 작가는 아버지가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영화 특수분장사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각가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극사실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조각가이긴 합니다. 네, 실제 그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는 절대로 실제 사람 형태로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정말 축소하거나 과장되게 크게 확대하거나 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의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현상을 느낀다고 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주 큰 아기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조금 흉측하기도 하고 사실 이 작품이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단 정말 인생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조금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표면 작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삶의 내부를 표현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는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 기간이 작가가 이 작품에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모습을 정의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듦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비춰보고 담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작품을 관람할 때 그러한 형태로 계속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실제로 한국에 내한했던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여성과 눈이 마주칠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또 작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작품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준비해봤는데 최근에 그가 만들었던 가장 최근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저희 주제와 조금 맞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호주에 있는 17, 18세기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조각품입니다. 실제 1.5m 형태를 띠고 있고요. 총 100개의 해골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형물을 놓게 되면서 저는 이 사진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리고 죽은 이 해골만 남은 이 모습이 대비되게 느껴졌어요. 이 작가가 왜 17, 18세기 유럽 회화 작품이 걸려있는 전시장에 이 해골을 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 유행했던 화풍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7세기에 유행했던 바로 바니타스라는 화풍입니다. 라틴어로는 허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화풍이에요. 이러한 그림에 뜬금없이 해골이 있죠. 이게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당시 트렌드였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아시아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상당한 부를 누리게 돼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지만 이 칼뱅 사상 때문에 계속 검소하게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자랑은 하고 싶고 또 검소하게는 살아야겠고 라는 이러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삶의 허무함,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해골과 그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나는 겸손하지만 부자야 라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사회적인 많은 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이거는 튤립 피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당시 그 시대 때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이제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배치된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중국에서 수입해온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고요. 또 역시나 해골이 있죠. 그리고 정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당시 17세기 때 정말 화려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과 이 해골 대비되는 효과 느껴지시나요? 이 작가가 원했던 의도는요. 이 많은 화려함 속에 그리고 이러한 많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많은 소국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회 현상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당시 이 시대상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이 험한 인생 중국 도자기 지려 이렇게 한번 해시태그를 해봤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SNS에 유행하고 있는 조금 허세샷이라고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강아지가 아니라 바로 이 백이에요. 네, 우리 이러면서 은근슬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대상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신의 프레임에 지금 어떠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지, 이 화가는 해골을 담아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프레임 안에 어떤 부분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재해석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삶에 이 부족한 부분, 나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